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2월 연말에 연준 관련된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조용하게 벌어졌죠. 양적 긴축, 이 QT 관련해서도 그렇고 영래포나 소파 금리 급등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자님 먼저 연준 QT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준의 QT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QT가 2022년 6월 시작한 이래로요. 예. 12월 이제 말까지 보면은 연준이 갖고 있는 그 국채나 MBS가 가장 많았을 때가 8.5조 달러였거든요. 예. 지금 한 2조 달러가 줄었어요. 그래서 6.5조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12월 것도 보면은 저기 이제 그래프의 맨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네. 이 파란색이 국채를 얼만큼 줄였나 그거고요. 주황색은 MBS를 얼마나 줄였나 그겁니다. 그다음에 점선들이 있죠. 검은색 점선은 국채 목표 매달 얼마큼 줄이겠다. 이거 보시면은 국채는 거의 뭐 목표를 잘 맞추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주황색이 MBS를 줄이는 그 목표액인데 목표액이 한참 모자라죠. 네. 거의 한 반밖에 못 채우는데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QT라는 게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MBS를 덜어내는 건데 네. 그걸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은 만기가 돌아오면은 만기가 예를 들어 100억 달러가 돌아왔다. 네. 그럼 그거를 보통 롤오버 한다 그러죠. 다시 또 사는 게 아니라 예. 그걸 그냥 만기 정산을 해버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MBS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MBS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특히 2020년 요때 금리 코로나 생기면서 금리가 0%로 갔거든요. 예, 예. 그때 MBS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주택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았겠죠. 근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를 다시 다른 MBS로 갈아타거나 해야 되는데 만기는 아직도 멀었고 그게 적기 때문에 MBS는 아직도 이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QT 양은 여전히 적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연말에 그 유동성 조절 장치죠. 영래포 잔고가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영래포 이 연말에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이제 그 영래포가 연말에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 미국의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MMF라는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럽계 은행들도 있고요. 예. 또 당연히 미국계 은행도 있겠죠. 그런데 유럽 은행하고 미국 은행하고 규제가 달라요. 어떻게 규제가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뭐 바젤 3라고 해서 은행들한테 너네는 레버리지를 얼만큼 쓰고 요걸 뭐 몇 퍼센트 이상 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계 은행은 어떤 식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냐면 예를 들어 레버리지 10% 높이면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쭉 분기라면은 분기 초부터 분기 말까지 평균을 잽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넘으면은 안 돼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예. 유럽계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분기 말에 딱 그날 것만 봐요. 그 기준이 다르군요. 네, 그러면 분기 중간에는 유럽계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레버리지를 자기가 수익이 난다 싶으면은 사실 마음대로 써요. 마지막에만 맞추면 되니까. 네, 마지막에 그럼 분기 말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럽계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부채도 있고 자산도 있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쓰니까 이거 쭉 올라갔다가 예. 분기 말에 가면 이게 쭉 내려옵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여기서도 그래프에서도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 이 동그란 표가 언제냐면 12월 달이거든요. 12월 말. 내년 연말입니다. 네, 내년 연말에 이렇게 피크들이 쫙쫙 올라오죠. 그러네요. 분기 그리고 뭐 작은 또 피크들도 이제 있는데 그건 이제 분기 말에도 또 마찬가지로
생기는데요. 저 차트 왼쪽을 보시면은 저게 대략 15년부터 2017년까지예요. 근데 지금하고 영내포 수준이 비슷해요. 네. 그리고 피크 올라간 것도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일들은 분기 때마다 벌어지는 거고 이게 뭐 이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변수까지 보기는 어렵겠군요. 자주 있었던 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지급준비금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3조 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2020년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그 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예. 이제 아까는 영내포 차트를 좀 큰 그걸로 봤는데요. 네. 이번에 좀 줌인 해가지고 최근 거를 보면요. 2024년 네네. 그러니까 말부터군요. 예. 네. 2024년 거 이제 지난 주저니까 네. 연말 걸 보면은 그 일주일 전에 영내포 잔고가 얼마 정도였냐면은 한 100 빌리언 정도였어요. 예, 예. 그러다가 31일에 얼마까지 치솟냐면은 473 빌리언까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올라간 거냐면요. 거의 한 3천 빌리언이 아니 3천억 달러가 올라간 거예요. 예. 몇 배가 솟구친 거죠? 예. 거의 뭐 한 3배, 4배가 올라간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연준의 부채는 네. 영내포 뭐 재무부가 돈 맡긴 TGA 그다음에 지급준비금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게 변화가 없다면은 영내포가 올라가면은 지급준비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난주에 얼마가 올랐었냐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대략 3천억 달러가 영내포가 올라갔어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급준비금이 네. 3천억 달러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내포 잔고가 저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이제 이건 여기 지금 이제 또 한 230 정도가 줄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지급준비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한 3.2조 달러였다가 2.89조니까 3천억 달러 정도 줄었어요. 네. 거의 똑같은 수치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또 이 차트를 보실 때, 연준 차트를 보실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영내포 잔고는 일일 단위로 데이터가 나와요. 예. 그런데 지급준비금은 일주일 단위로 나옵니다. 많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수요일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네. 저기에 지금 아까 영내포가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잖아요. 예. 그럼 그만큼 또 이 지급준비금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시 이제 3조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이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영내포 잔고의 데이터들은 이 짧은 기간에 솟구쳤던 것이 다 그래프에 반영돼 있지만 네네네. 여기는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제일 영내포가 올라갔을 때 그 수치만 반영이 돼 있고 예. 그런 이제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연준 데이터 보여주는 방식 때문에 이거 3조 달러가 무너졌어. 네. 그러면 좀 약간 그 심리적 저항선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심리적 저항선을 뚫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뭐 이거 아직 데이터만 반영된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지급준비금의 흐름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크게 줄어들었던 거는 영내포가 크게 올라온 거고요. 그렇죠. 그럼 또 영내포가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내포에 투자하는 데는 MMF잖아요. 네. 근데 MMF가 살 단기 국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12월 이 말에 단기 국채 감소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단기 국채를 MMF 보니까 이거 내가 투자해야 될 때는 영내포 아니면 단기 국채 뭐 아니면 레포 시장 이런 데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일단 단기 국채가 줄고 있는 상태니까 단기 국채 투자를 못 하니까 MMF가 그 영내포에 이제 투자를 왕창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급준비금 차트가 이제 확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 이제 25년 1분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재무부의 단기 국채 순 발행량이
374빌리언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발행하는 거거든요. 지난달에는 180빌리언 정도를 순발행을 했었는데 지난 분기에는 네. 이번 1분기에는 374빌리언 정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역내포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급주미금은 다시 또 원래 수준을 유지할 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단기 자금의 시장 금리죠. 소파 금리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파 금리 흐름이 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소포 금리는 이제 단기 자금 시장 그리고 네. 이거는 주로 민간이 참여하는 MMF도 참여하고 헤지 펀드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딜러라고 하는데도 딜러 은행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제일 사실 중요한 단기 자금 금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인데요. 소포 금리가 저기 보시면 이제 12월 26일이 확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12월 31일까지만 데이터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1월 2일 거 그거는 이제 오늘 저녁에나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요게 마찬가지로 연말에 역내포가 늘어나듯이 연말 또는 분기 말에 이런 일들이 집중이 됩니다. 이 차트에서도 보시면은 저 왼쪽에도 한번 피크 친 게 있죠. 예. 저게 또 9월 말이었어요. 9월 말, 10월 초 요때. 요때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요걸 좀 봐야지. 이게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유동성이 부족하면은 사실 연준은 뭘 해야 되냐면 QT를 당장 중단하고 네. 또는 QE로 가든지 심지어 최소한 QT를 중단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따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동성이 부족한 건 아니다. 네. 일단 답부터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파 금리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준이 그 상설 레포 시장을 기존엔 오후만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전에도 추가로 개방하게 됐습니다. 이 조치가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매우 초라합니다. 아하. 예, 이 차트를 보시면 저기 예. 오른쪽 끝에 보면은 동그라미 있잖아요. 네. 저게 연준이 이제 한 얘기는 얼마냐면 우리는 한도를 500빌리언 그러니까 5천억 달러로 해줄 테니까 야, 필요하면 나한테 와서 빌려 한 겁니다. 근데 지금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400만 불밖에 안 빌렸어요. 네. 이 시장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사실 그다지 이 소포 금리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연준이 만들어놨지만 사실 시장은 일종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소 닭 보듯이 하는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소포금리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소포 시장, 즉 레포 시장의 구조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레포 시장은 이 국채 등의 채권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걸 팔아서 단기적으로 현금을 좀 가져오는 거래,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죠. 이 RP 거래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기자님, 이 시장의 참여자는 좀 누가 있습니까? 네, 시장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참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그러니까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참여자는 누가 있냐면 자금을 수요로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자금을 공급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자금을 중개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필요한 데는 쉽게 얘기해서 뭐 헤지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는 MMF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제 MMF가 투자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역레포 아니면 단기국채 아니면 레포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재밌는 거는 그러면 MMF하고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MMF의 이제 MMF라는 자금 공급자하고 그다음에 해치펀드라는 자금 수요자가 직접 만나가지고 나 1억 불 줘. 내가 그러면 이자 얼마 해줄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네. 이 레포 시장은 철저하게 딜러 시장입니다. 중간 중개인이 있는. 네. 딜러라는 거를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우리나라 외국에는 사실 딜러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미국만 하더라도요. 자동차 딜러들이 있어요. 예. 그럼 자동차 딜러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 현대차를 사러 왔다. 네. 그러면 이 자동차 딜러가 이미 현대차를 뭐 10만 대 몇십만 대 이렇게 갖고 있어요. 아, 자기 이 뭐라 해야 되나요? 자기 이제 포지션 안에 네. 포지션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딜러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 굉장히 차이 나는 게 브로커거든요. 네. 그럼 브로커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떤 차이입니까? 자, 부동산 중개인이 어떤 사람이 집을 팔려고 그러고 아파트를 팔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제가 아파트 몇 채 갖고 있고요. 아. 여기서 사세요. 안 하죠. 그거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네네. 그냥 중개인은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거랑 또 제일 쉬운 게 어디냐면요. 바로 증권사예요. 증권사를 우리 브로커리지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 증권사는 뭐 어떻게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그럼 매수하려는 사람하고 매도하는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거죠. 매칭시켜주는 거지. 예를 들어 어느 증권사가 내가 삼성전자 주식 만주 있으니까 저한테서 사세요 이러지 않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 딜러는 어떤 거냐면은 예. 삼성전자 주식을 실제 갖고 있어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 도매상 같은 느낌인가요? 네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도매상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면 이 차트는 뭐냐면은 예. 회색이 딜러하고 딜러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이 네. 레포 시장에서 거의 절반이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뭐 저기 오렌지색도 이것도 다 사실 딜러끼리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파란색은 뭐냐면은 딜러가 고객하고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네. 딜러가 고객인 예를 들어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MMF라면은 딜러는 MMF한테서 돈을 받고 그다음에 또 딜러는 수요자인 헤지펀드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이걸 보면 딜러는 모든 시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소포 시장, 특히 레포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딜러가 딜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딜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싼 값에 빌려서 비싼 값에 팔면 돼요. 그렇죠. 그럼 딜러는 예를 들어 금리가 지금 평균 금리가 5%인데 6%에 빌려와도 돼요, 사실. 예. 6.01%의 자금을 원하는 사람만 확보가 되면은 6%에 빌려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딜러한테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레포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네. 자, 딜러의 개념에 대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딜러가 이 레포 시장에서 자금 중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요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딜러가 이제 여기 보면 표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중앙 청산소 기능이 있는 데서 딜러가 또 딜러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청산소 기능이 있는 데서 할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중앙 청산소 기능이 있으면은 자기 차입한 거랑 그 대출해 준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없애줍니다. 그러면 딜러의 대차 대조표가 가벼워져요.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딜러는 이거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소포 금리가 4.7인데 뭐 4.5인데 이게 급등을 해서 4.7이 돼도 누군가가 4.7일에 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데만 있으면은 딜러는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포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RF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SRF는 딜러의 대차 대조표 비용을 대차 대조표 줄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중앙 청산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데서는 딜러가 대차 대조표 비용을 확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금리가 높건 낮건 간에 상관없이 딜러들은 높아도 그걸 더 높은 데서 사줄 그 상대방을 확보만 했다면은 얼마든지 딜러는 그걸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그런 이제 그 소포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예. 왜 그 연준이 만들어놓은 SRF를 쓰지 않느냐? 딜러는 그걸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싸게 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대차 대조표를 가볍게 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한 틱이라도 더 한 1bps라도 더 수익이 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딜러는 굳이 SRF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하자면은
현재는 유동성 부족은 아니고 딜러의 대차 대조표 구조상 연말에 분기 말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단기금리 급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준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영빈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시작의 중심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